지금까지의 변화도 계속 내신 했는데 예. 더 얹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신이 약해진 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걸 거예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부담이 줄어든다. 1등급이 늘어난다. 그렇죠. 1등급 받을 수 있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동점자가 늘어나요. 1등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의 실수가 용납되던 상황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수학 얘기는 사실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공감도 하고 그쵸? 책 읽어보면서 맞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눴는데 선생님한테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입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전문가라고 이제 나름 교육하면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하는데 그래도 입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무슨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저도 감을 못 잡겠는데 그렇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한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입시 전문가들은 역시 고3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어쨌든 이제 입시 스페셜리스트로서 사교육계가 아니라 또 특히 학교에 계신 입시 스페셜리스트로서 계속 입시제도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솔직히 입시제도 바뀌고 이렇게 뭔가 발표될 때마다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정부가 날 밀어주나? 약간 이런 생각을 받아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되게 유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점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가끔 저도 이제 입시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21년 차 수학 교사인데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18년 정도를 고3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입시의 변천사를 다 겪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죠. 뭐 입학사정관 전형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다 겪어오면서 크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세상이 뒤집힐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곤 했는데 그래도 잘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맞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더 대학교에서 애들을 잘 뽑아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입시제도가 발전하고 있다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것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수작 부려봐야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점점. 예. 그럼 이번에 입시제도가 바뀌는 건 어떤 측면이 있냐라는 건데 이번에 입시제도가 바뀌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중추는 뭐냐면 수능으로 모든 걸 결정하던 시절에서 내신이 얹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 내신의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주된 테마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의 변화도 계속 내신 했는데 더 얹어졌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내신이 약해진 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도 농담인데 수술을 받기 직전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졸업하고 1년 된 사람하고 이 수술을 300회 이상 해본 사람하고 어떤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싶을 거냐.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입시를 많이 치르다 보면은 그러니까 입시의 전문가라는 건 지식이 물론 많아도 중요하겠죠. 근데 아이들이 오면 얘를 분석해서 원서를 써보고 이거에 대한 합부를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의 공교육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한 반에 30명 정도 된다면 180번 이상은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결론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거고 그 측면으로 봤을 때 가끔 내신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때마다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얘기하는 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남의 인생인데 미성년자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이걸 거예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다. 부담이 줄어든다. 1등급이 늘어난다. 그렇죠. 1등급 받을 수 있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동점자가 늘어나요. 1등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조금의 실수가 용납되던 상황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전에 뭐 1.4 대부분 그랬죠. 그러니까 뭐 2등급이 반반 있고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은 뭐냐면 1등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점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도를 잘 보면 전 2025 교육과정에서는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도 하고 상대평가도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하면 문제를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학습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절대평가 과목을 쉽게 내줬으니까. 게다가 이제 서울대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보겠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왜냐하면 저는 서울대학교에 좀 감사한데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해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미적분 시험을 봐야 돼요. 수능에서. 근데 고3 때 미적분 시험을 보면 내신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 쉬운 과목을 신청해서 내신을 올려놓고 미적분은 혼자 공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해요. 근데 교과 이수 현황도 보겠대요.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의대 이런 데는 더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 거냐면 그 과목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진로랑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고. 그러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이른바 말하는 스펙의 상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발표시키면 막 손 들면서 막 정신없이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내신 부담은 줄어들진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권 아이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학교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늘어나니까. 하지만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1등급을 받아가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삐끗하면 그렇죠. 그럴 염려도 있죠. 이게 안 좋은 거냐? 근데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받을 수 있는 부담감을 초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떤 측면도 있냐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파라다이스가 열린 거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그게 인정받고. 근데 이제 성적이 낮은 애들은 이것도 해야 돼?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같이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이제 댓글로 학생회장 같은 거 하는 거 유리하냐. 네. 그때 아마 당연히 유리하죠.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대학교 때 그걸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봐왔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보는 거니까 그 당시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데 못 드린 게 뭐냐면 어떤 요소라는 걸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근데 대학교가 그렇게 요소를 정해놓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도 했네? 이것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다 보면 이게 항목은 있어요. 뭐 창의력, 뭐 리더십 뭐 다 있어요. 근데 결국은 뽑을 사람한테 점수를 다 잘 주고 그렇죠. 안 뽑을 사람은 점수를 전반적으로 낮춰주죠. 네. 이게 사실은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창의력은 몇 점, 리더십은 몇 점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인지상정 쉽지 않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다 만점을 줄 수 없으니 어떤 항목을 깎을 것이냐는 조금 이렇게 고려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담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받는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1, 2때. 네. 중3 때 어떻습니까? 중3 때. 좋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 다 좋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놔야 방향성도 생기고 중간에 가다가 어그러지는 것도 잡아주는데 고3 때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는 거예요. 채울 것도 없고. 뭐 어떡하냐 여기서. 근데 대학교에서 고3 때 갑자기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게 신뢰가 갈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고3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심이 뛰어나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고1, 2때 안 했어. 그러니까요. 고3이 공부 안 하고 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보통은 고1, 2때 엄청 해놓고 네. 아니면 고1, 2때 하던 걸 고3 때도 했어야 진정성이 있겠죠. 맞아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중에 걱정되는 애들 그런 애들일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해. 근데 소심하고 나서는 건 싫어해.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소심하고 뭐 나서는 게 힘든 아이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네. 보고서를 쓰거나 그런 것들이 적극성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발표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네. 애들 앞에 쓰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라는 게 걔 성향상 MBTI처럼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 성향이 이러니까. 근데 그게 본인이 살아나가는 인생에서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성향이 아니고 개발해야 될 역량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고3 남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혼내는 사안 중에 뭐가 있냐면 글씨 똑바로 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초등학생처럼 혼내는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리 논술 가서 네가 글씨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읽을 수도 있다. 안 읽을 수 있다. 네. 읽기 싫으니까. 왜냐면 이미 경쟁률이 2대1이 넘었다는 거는 너 빼고 뽑을 애가 충분하다는 뜻이다. 평타 치면 아웃이다 어차피.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기부에도 제가 소심해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동아리 회장을 맡았다 라는 게 본인의 노력으로 또 발휘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존중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학에서 보는 역량, 적극성, 주도성,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뭐 사실 이게 제일 합리적인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회사에서 사람 많이 뽑던 시절에도 지금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생긴 대로 살아라. 근데 생긴 대로 산다는 게 아무렇게 사는 건 아니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라 라는 얘기라고 이제 저는 많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리더십이 없는데 반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너의 리더십은 뭐냐? 리더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저기 숨어있는 아이들을 챙긴다던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리더십이라는 거는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생긴 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소심한 아이들도 자기 노력과 어떤 이 역량 개발했던 과정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결정론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교육에서도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교육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그분들하고 저랑 비교했을 때 나의 장점은 뭐냐? 저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례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그렇죠. 예, 저보다 사례가 많은 사교육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재벌이시지 않겠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죠. 그렇죠. 저는 지금 매해마다 몇천 개의 원서를 보고 있고 몇천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결과를 거예요. 보고 있고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냐 해요.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고1 때 수줍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애가 고2 때 막 나가서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자신감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가정통신문에게 아버님이 이렇게 답변 쓰잖아요, 부모님이. 거기에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라고 썼었어요, 저를.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내가 정말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거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 보였던 거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밖에서는 활발했는데 집에서만 그랬던 거냐. 물론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제일 감사하게 느끼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 앞에서 긴장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있어도 긴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고난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여러 활동을 하든 남 앞에서 발표를 하든 유리한 점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심한 사람이 저를 따라올 정도까지 못 오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같이 소심했던 사람이. 근데 저는 그게 뻔뻔함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실수를 해도 얼마나 창피하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가지만 너는 아직은 실패해도 되는 나이야를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면 대학을 못 간다. 약간 이제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문제를 맞은 과정을 봐가지고 얘를 평가할 수 없거든요. 맞았으니까. 실패했을 때를 보거나 문제를 틀렸을 때 봐야 어떻게 문제를 틀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가는지 보면 이제 아이의 실력이 보이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네. 영업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예전에 이제 입시 지도를 할 때 그때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때였어요. 전교 1등의 원서를 쓰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얘가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잘했으니까. 뭘 썼냐면 걔하고 둘이서 생활기록부를 뒤져가지고 못한 시험을 찾았어요. 실패담을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실패해서 이렇게 이겨냈다 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면접 때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 입시 전문가시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가 실수하는 거나 실패하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자꾸 선생님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어떤 원장님이 수업하시는데 애가 선생님 저 이만큼 했어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면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럼 왜 다녀? 그렇게 잘하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절 좋아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못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방법을 찾고 그걸 이겨내서 극복하는 모습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원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중에 자기의 성적이나 이런 거를 솔직하게 말 못하는 친구들. 맞아요. 예. 조금 이제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얼버무릴 부분은 얼버무리거나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성장하는데 방해됩니다. 네, 그렇죠. 방해 많이 돼요. 왜냐면 정정당당하게 해서 이걸 극복하는 것보다 일단 다른 방법도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약간 짓궂게라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다음번에 성적 올릴게요. 그럼 이제 대답이 그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보여줘? 그 네 인생인데. 그러니까 네가 성적이 떨어지는 게 나한테 무슨 단점이 있다고 라고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는 내 바디크장이를 붙잡고서라도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교육자하고 이제 입장을 바꿔보시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때는 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해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장이 좀 바뀌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순전히 솔직한 제 마음인 거니까. 네, 그런 거죠. 저는 학원에서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저 수업 안 들을래요. 가끔 이래요. 내가 너한테 공부해달라 빌어야 돼?
난 좋지. 네가 돈 내고 하고 나서 공부 안 하고 일찍 가지고 질문 안 하고 하면 난 얼마나 좋니. 고맙지. 성격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아이들한테 이런 걸 말해주는 거는 제가 이제 뭐 필요 없어라는 얘기 한 게 아니고 이게 네 건데 왜 남한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들도 좀 날것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창피함이 있는 게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자꾸 잘해야 돼, 성적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나 보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머님들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수학 어렵지만 잘해보자. 이러면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응원해줬으니까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냐고.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걸요.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저 진짜 어려운가 본데. 망했네. 예. 와, 어떡하지? 막 이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도움도 요청하고 도와주세요를 했으면 좋겠다가 마치 입시랑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입시에 반영이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교육계에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사교육계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어디 두든 못하겠습니까? 자, 또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